안녕하십니까. 이신회계법인 김병섭 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 및 정산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비 정산 절차, 두 번째는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 세 번째는 주요 불인정 사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정산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절차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사용 시적 마감 및 사용 시적 보고서 제출입니다. 사용 시적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2월금 승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CMS를 통하여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시적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위탁정산의 실시입니다. 제출받은 사용 시적 보고서를 토대로 비율 및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개별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과 함께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 및 불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통하여 추가적인 증빙 또는 소명을 받아 인정 및 불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산이 완료되면 세 번째로 정산 결과를 통보합니다. 정산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입니다. 주관기관에서는 정산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산 잔액의 반납입니다. 최종 정산 결과 반납할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정산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리된 표로 보시면 각 세목별 규정된 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집행건에 대하여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각 세목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전용 여부입니다.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 그리고 청년 채용 의무 인력의 인건비는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신규 채용 연구원이 도중에 퇴사를 하여 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수당 지급 시기입니다. 킴스트의 경우에는 연구 착수 시점, 연구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참여연구원 현황 정리입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RCMS에 등록된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따라서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CMS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율, 참여기간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 집행금액 중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기간 내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업비 집행은 지출 행위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내에 해당 물품 등이 입고가 되어 과제에 투입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기간 내에 물품 등이 입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하고 있으며 사전에 미입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특허 출원 관련 비용입니다. 특허 출원 관련 비용은 과제 관련성도 중요하지만 특허 출원서 사자 표기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사자 표기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물 시적 등을 확인입니다. 최초 협약된 현물이 등록되지 않고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현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목별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그리고 학생 인건비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 인건비의 정의를 보시면 해당 기관, 그러니까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상하는 급여 총액은 연구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 그리고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내용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과제 참여율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인건비의 경우에는 연구 수행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과제에 참여하는 타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그리고 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타교학생이라면 학부생, 대학원생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중견 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또는 프리랜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외부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원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원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수인 기관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현금 산정이 아닌 현물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물 산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해당 국제과제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건비를 국제과제 현금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민간부담분 현물 출자로 산정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연구원,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인력의 인건비, 지식 서비스 분야의 개발 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인건비입니다. 학생인건비는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주로 대학에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비 및 재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와 재료비는 별도 항목이지만 편의상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장비비로서 최종 연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 및 검수가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주 용역비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의 용역 내역 및 금액 명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보유 연구시설, 장비, 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반드시 연구계획서상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선박 임차비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장비에는 기존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집행이 가능했지만 2020년 4월 규정으로 인해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 관련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해당 과제의 연구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확인하여야 인정 처리됩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에 대해서 외자 구매 시에는 수입신고 서류로서 인보이스, 수입신고 필증, 외국환 거래계산서, 외국환 송금 내역서 등이 첨부되어야 필수 증빙으로 인정되십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비 및 재료비에 대한 현물 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비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이내, 토지와 건물은 공시지가, 그리고 해당 과제로 구입한 장비는 수행기간 내에 동일 과제 및 타 과제에 대한 현물로 산정이 불가능하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그리고 시설비는 해당 기간의 직전연도 재무제표 잔존가액, 장부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지출로서 해당 항목을 쭉 지출하시면 되고, 여비의 경우에는 수행기간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기준 단가 적용,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하고, 만약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령성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로 분류되는데요.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까 장비비와 똑같이 집행은 가능하지만 해당 과제 연구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확인하여야 인정처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 운영비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이 일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연구계획서에 직접비의 5% 이내 산정 시에는 정산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5% 초과 집행 시에는 초과 집행한 금액만큼 불인정이 됩니다. 만약 직접비의 5%를 초과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정산하며 5% 이하로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정산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실집행 인건비, 현물 및 학생 인건비 포함 20% 이내로 산정이 가능하며 개인별 연구수당은 해당 수행기간 연구수당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여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수당 지급 시기는 연구 착수 시점,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지 않고 이후에 연구수당 지급 가능하며,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이제 70점 이상이면 인건비 20% 이내, 그러니까 100%, 7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인건비의 10% 이내, 50% 감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미지급으로서 100% 감액, 산정된 연구수당이 전액 반납 처리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지원비는 다시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인력 인건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을 의미하며, 추가로 연구 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정산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장비 운영, 전문 인력 등의 지원 인력 또는 연구비 정산 등을 수행하는 행정 인원으로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킴스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읽어보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붙고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 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의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로 산정하여 능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구지원비는 연구실 안전관리비, 보안관리비 등이 있고요. 성과활용 지원 경비에 대해서는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가 있습니다. 연구지원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비나 보안관리비에 대해서는 연구실의 전력 등 안전 관련 비용이라든지 데이터 보안 관련 관리비로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보통 인정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하시려고 계획하시면 협약 시에 연구계획서에 반드시 반영하셔서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비의 경우에는 감액은 가능하지만 협약 당시 산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영리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간접비 계산 한도 기준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하십니다. 사업비 2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월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단기 협약의 경우에는 잔액에 대해서 2월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 협약의 경우에는 차년도를 2월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장에게 2월 승인 신청하셔야 됩니다. 2월 승인 절차의 예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 과제의 연차별 사업비 잔액, 단연차보고서 제출 시 2월 내에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래 두 가지 경우는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되고 물품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 해당 수행기간 이후 사용 가능.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연구장비,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에서 이제 사업기간 내에 입고가 되고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입고까지 완료됐으나 지출이 안 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이후 사용시적 보고서 제출 전까지 지출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지출은 했지만 사업기간 내에 입고가 안 된 경우는 불인정 처리되십니다. 그리고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은 사용시적 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2월금의 경우에는 2월 신청하여 승인받았던 동일 세목으로 승인된 목적에 따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고 제2월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전담 기간 승인을 거쳐 제2월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I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특수한 경우로서 연구비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또한 특수한 사항이 아님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 또는 입고 완료가 해당 연도 수행기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사업기간 내에 입고가 완료되고 사업기간 종료하고 지출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불인정 사례는 입고 자체가 사업기간 종료되고 나서 입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당연한 경우고요. 그리고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보통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실수로 부가세 복원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하시는데 관련 내용은 모두 부가세 복원을 하셔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수입 시 수행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를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비 변경 2월 대해서 전담기간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그리고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산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 전문기관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한 주요 불인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는 현물 지급이 원칙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규정에서 나열하고 있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행한 인건비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 연구원 이외에 지원 인력 인건비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금액. 아까 내부 인건비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비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인력 인건비를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오직 참여 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인력 인건비를 영리 기관이 인건비로 집행할 시에는 전액 불인정 처리되시며, 다만 예외적으로 간접비에서 지원 인력 인건비로 예산을 잡아두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신 후에 집행하시면 지원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만큼은 인건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여 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그리고 또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한 경우, 아까 정산시 유의할 내용으로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성 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가점 조건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여성 참여 연구원 인건비 협약 금액 자체를 전액 불인정 처리하셔서 반납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 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 기관 인건비 지급 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 이러한 내용을 주의하셔서 인건비를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에 대한 주요 불인정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까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장비 및 부속기자재 구입금액, 2개월 이후에 납품되는 경우에는 전액 불인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간 승인이 필요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 그리고 연구시설비 등의 변경을 승인받지 않고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이 불인정 처리되십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상 및 그리고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되는 위원회 또는 평가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인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간
거래 금액은 전액 불인정되십니다. 그리고 연구 종료일에 임박하여 과도하게 구입한 재료비 등은 저희 회계법인에서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불인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범용성 장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으로 인해서 연구 계획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 계획서에 근거해서 해당 범용성 장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범용성 소프트웨어도 똑같고요. 그리고 수행 과제와 관련 없는 수행기간 보유 장비의 수리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연구비로 구입하였거나 현물 개선된 장비의 경우에는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인정 처리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거나 연구비로 구입하지 않았으나 연구 계획서상 해당 장비를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인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연구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보유 장비, 시설 공간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의 주요 불인정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연구활동비 설명드렸던 내용 연장선인데요. 연구활동비의 여비는 수행기간에 여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행기간에 여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 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을 모두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결과 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그리고 국외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즉 이중 지급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개인 또는 기관 운영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금액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관 운영 판공비, 찬조금, 화환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이어서 수행기간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 수집, 특허정보조사 등의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 분석료는 예외. 두 번째는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 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그리고 또 불인정 사례를 보시면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그리고 학회 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 그리고 경조사 비용, 선물 구입비. 계속해서 연구과제 운영비의 주요 불인정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연구계획서의 직접비의 5% 이하로 계산한 경우에는 직접비의 5%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 집행액만큼 불인정 처리되십니다. 두 번째는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 금액보다 부족한 증명 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그리고 세 번째는 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비로 식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대만큼 불인정 처리가 됩니다. 네 번째는 연구환경 유지비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협약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비의 경우 사전 내부 결제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회의록에는 회의 목적, 회의 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의 경우에는 해당 증빙이 없어도 되지만 지급 신청 시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기관, 성명시기, 그러니까 외부 참석자, 내부 참석자 등이 명기하여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셔서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아까 그 회의비 집행 관련 연장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들 아시다시피 평일 점심 식대, 그리고 초과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야근 식대,
그리고 출장비 지급 시기와 중복된 야간 식대, 그리고 주류 등 유용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비. 다음은 연구수당의 주요 불인정 사례입니다. 협약 시 산정한 연구수당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그리고 기여도평가, 총괄 책임자의 평가, 사업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인건비를 협약 시 사업계획서 산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그리고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집행한 금액, 개인별로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수행기간이 과제에서 지급한 총 연구수당의 70%를 초과한 금액. 마지막으로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마지막으로 간접비의 주요 불인정 사례입니다. 간접비 내용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첫 번째는 협약 시 산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영리기간의 경우에는 직접비 현금 지출액의 직접비 현금 협약 금액이겠죠? 10%까지 전단기간 변경 승인 후 증액 가능. 두 번째는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자산권 출원 등록 비용, 그리고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하여 지출한 금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넘는 금액.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정산 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